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한국사과쌤입니다.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끝나고 고대 사회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통일신라가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발해도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고 거란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끝마침이 됐었는데, 당시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발음 조심해, 10세기, 10th century 이런 뜻입니다. 그 시절에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내용만 공부할 게 아니고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당시 한반도 내부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드려야 바로 중세사회로 넘어가서 고려라는 사회가 어떻게 형성돼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세기에서 10세기로 발음 조심, 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절에 동북아시아는 당나라가 흔들리고, 이 당나라가 무너진 뒤에 5대 10국이라 해서 굉장히 분열기였어요. 이 분열기 사이에 북쪽에 여러 유목민족들이 있었는데 중국이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9세기에 그 과정에서 가장 강성하게 성장했었던 나라가 거란입니다. 우리 거란족 이렇게 부르는데, 족자라는 부분은 약간 낮춰 부르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대로 불러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거란이란 나라가 중국 북쪽을 야금야금 뜻하는 그런 과정이었었고, 그리고 내부 분열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발해를 실제로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중국은 다시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자, 이 통일이 되는데, 이 송나라는 그 전에 당나라가 멸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지의 군사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던 거였거든요. 송나라에서는 이 군사력에 대해서 굉장히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사를 담당하는 장군들의 힘을 쫙쫙 약화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문치주의라고 해서 문관이 무관 위에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력이 자연스럽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에 송나라는 경제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에 있었던 거란이 중국을 계속 야금야금 공격을 하거나 계속 간섭을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즉 거란은 주 타켓이 어디다? 중국 송나라였던 겁니다. 그 와중에 발해가 멸망하고 혼란했던 한반도를 통일한 나라가 고려였던 거죠. 그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고려가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어야 됐고 어떻게 형성돼 갔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내부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후삼국 분열과 고려의 통일 과정을 파악하고 고려의 통치 제도와 제도 운영의 양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과정까지요.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통일 과정 자체에서 당시에 대두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세력이 굉장히 키워드거든요. 이 세력들에 대해서 고려 초기의 여러 왕들이 어떤 자세와 정책들을 펼치냐에 따라서 고려가 나아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도입 활동해 보시면 고려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요. 여기 딱 보시면 황제 만세원이라고 있습니다. 황제? 중국 황제? 아니에요. 고려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황제라고 불렀어요. 외부적으로는 송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거란도 있기 때문에 황제라고 하지 않고 왕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황제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제 외왕 체계라고 했습니다. 내제 안에서는 황제, 외왕, 밖에서는 왕,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까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해서는 했었으니까요. 한반도 내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말 상황에서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중앙貴族들이 왕권 다툼을 하는 바람에 지방을 돌볼 수 없었고 중앙이 혼탁해진 틈을 타서 여러 지역에서 농민 반란과 호족들이 성장했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입니다. 지방에 호족이 성장을 하고 농민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 주인공은 원종과 애노라는 사람인데요. 이 원종과 애노의 반란이 시작되면서 각지에 반란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던 신라들을 보고 각지에 있었던 호족들이 이젠 정말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 와중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서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챙견원이라는 사람이 후백제를 건국하는데요. 이것도 참, 견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신라에서 파견한 군대 장수였어요. 서남 해안, 그러니까 전라도 해안 지역에 파견이 나가 있었는데 그냥 후백제를 세운 겁니다. 반란들을 진압시키러 보냈더니 후백제를 세운 거야. 자, 처음에는 지금 현재 광주인 무진주에다가 수도를 세웠다가 나중에는 현재 전주 비빔밥과 한옥마을, 아주 좋아요. 멋있어. 당시 이름은 완산주였는데요.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이 지역은 옛날에 백제의 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로 합해지긴 했지만 당시에 아직
후백제 유민들 의식들이 남아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백제라고 짓는데 그 전에 있었던 백제와 구분하기 위해서 후백제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백제라고 불렀겠죠. 900년에 딱 외우기도 쉽게. 자, 900년에 세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사람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자신의 말에 따르면 신라 왕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권력 다툼이나 이런 알력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갔는데 궁예입니다. 이 궁예 누구인가? 이 사람 궁예죠. 근데 한쪽 눈에 이게 안대를 하고 있죠. 실명을 한 건데 스님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설이 또 많은데 신라 왕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라를 잡아먹을 거다라는 소문이 도니까 쫓겨났습니다. 이 쫓겨난 틈에 이제 2층에서 자기 실제 생모가 아이를 던졌는데 밑에서 이 받으려고 했던 유모의 손에 눈이 찔린 거야, 아기가. 그래서 실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남아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승려가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야심과 능력이 있었는지 당시 원주 지역에서 호족 노릇을 하고 있었던 양길이라는 사람의 부하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동쪽에 정보를 하러 나갔는데 그 군사를 자기가 쌈싸 먹어요. 그 강릉 지역에 터잡고 있다가 철원으로 갔다가 그리고 현재 개성인 당시 송악에 있었던 왕건 부자의 협력을 받아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901년, 1년 뒤에. 그래서 궁의 부하인 왕건도 당시에 활약하게 됩니다. 장군으로서 많이 활약을 해요. 하필이면 이때 왕건은 나중에 고려 태조가 되긴 하지만 이 당시에 왕건은 송악이란 지역이 개성인데 이 개성이 사실 내륙 지역이라기보다는 해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일본, 신라를 잇는 해상 무역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었어요. 꽤나 경제력이 괜찮았던 호족이었습니다. 그런 호족이었기 때문에 이 왕건은 그런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궁예를 협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안으로 진출해서 여러 전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삼국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신라, 후고구려, 후백제 이렇게 딱 삼국이 또 나눠지게 돼서 후삼국이 되는데 고려를 어떻게 또 통일이 됐느냐? 역사는 스포일러기 때문에 고려 태조가 왕건이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럼 왕건이 궁예의 부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왕이 돼야겠어? 일단 뭐 궁예가 스스로 물려준다? 그러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궁예가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정은 정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시 궁예는 후고구려라고 해서 나라를 그 지역에다 세우긴 했는데 처음엔 수도를 송악에다가 했었어요. 왕건의 본거지였던. 그런데 철원으로 옮겨요. 당시 철원은 지금은 그냥 추운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전망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철원은 꽤나 넓은 평야 지역이었고 화산 활동이 있었는지 화산재로 덮인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터를 잡고 나라를 처음에는 마진 그리고 태봉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나라를 유지했는데 사실 궁예가 자기 기반이 없잖아요. 호족들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이건 견훤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사람이 호족들을 대하는 방법이 또 왕건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떻게 왕건한테는 있었고 궁예와 건현한테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포 정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심법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만 읽으면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어떤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여러 호족들을 철퇴로 때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직접 때려 죽였다기보다는 부활시켰겠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자기 왕비도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희생을 시킵니다. 근데 이 왕비나 아들들은 사실 그 지역에 있었던 호족들의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들의 신망을 잃어버려요. 당시에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왕건이었는데 이 왕건이 호족들의 추대를 받습니다. 918년입니다. 18년, 발음 잘해 18년. 근데 이 말이 추대지 사실은 쿠데타죠. 군사정변을 일으킵니다, 왕건이. 그래서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이 궁예는 기록에 따르면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죠. 궁예가 이 도망을 갑니다. 사실은 왕궁을 포위했을 때 왕건이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었는데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예는 나름대로 군사적인 재능도 또 갖추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산속에 도망가 있다가 들판에 나와서 보리를 이제 훔쳐 먹다가 국민들한테 발각이 되고 맞아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록이 고려 입장에서 된 거라서 왕건 입장에서 된 거라서 이게 확실하게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왕건이 궁예를 죽인 건 아니었고요. 농민에 의해서 죽었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이후에 이제 궁예가 뭐 살아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궁예가 처참한 말로를 보여주면서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명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제 추대가 돼서 고려를 건국합니다. 나라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이 고려라는 말은 사실은 고구려란 뜻이에요. 고구려도 장수왕 이후로는 자기 나라를 고려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라는 말은 당시 그
그 지역에 살았던 고구려 유민들의 마음을 지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도 또 나오긴 하지만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라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연호를 천수로 하고, 이천수 아니야, 천수라는 연호를 세웠다는 건 황제 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이고, 송악, 자기의 본거지였던 송악으로 천도하고 나중에 이름을 개경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래서 고려가 건국이 되고요. 그러면 아직은 후삼국이 통일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주인만 바뀐 거예요. 궁에서 왕건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방법이 달랐다고 했죠. 처음에는 이 고려 태조가 수많은 호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반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궁의 부하 장수들이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견훤이나 궁예 같은 경우는 강경책으로 나갔어요. 말 안 들으면 군사적으로 짓밟는 거예요.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근데 이제는 태조는 호족을 포섭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또 나오는데요. 깔고 들어가는 거야. 어르신 이렇게. 나중에 고려 태조 왕건의 정책을 설명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깔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호족을 포섭을 하고요. 그리고 궁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로는 도망친 신라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신라를 멸도라고 부르고 아주 뭐 죽일 놈들 이런 뜻이죠.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라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족족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지지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태조 왕건은 신라의 화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도 화친을 받아들였겠죠.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신라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야. 이미 신라는 지는 해였거든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민심을 얻는 거야. 신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후백제 견훤이 기순을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후백제 견훤이 기순을 왜 했냐? 후백제를 견훤이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고려태조하고 여러 번 싸우거든요. 초반에는 후백제가 좀 유리해요. 그래서 공산 전투라고 그래서 팔공산, 그러니까 대구에서 전투를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이때 견훤이 왕건을 거의 다 죽일 뻔한 그런 전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건은 겨우겨우 도망치는데요. 나중에 왕건이 현재 안동, 당시 이름은 고창인데 이 고창 지역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부터 견훤이 수세적인 상황으로 빠지거든요. 이때도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백제 내에서도 왕건하고 화친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온건파와 강경파. 그런데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이 강경파를 등에 업은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을 신뢰하지 않고 넷째 아들이었던 금강을 너무 아끼는 거예요. 이 넷째 아들은 또 뒤에 지지파들이 온건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경파, 온건파가 싸우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진영국이고요. 근데 하필이면 강경파가 득세를 해서 신검을 왕위에 올리고 견훤을 또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지. 그 와중에 넷째 아들을 죽이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들의 배신으로 유배를 가는데 김재인은 금산사로 유배를 가는데 몰래 도망을 쳐와요. 어디로 도망을 오냐면 광주 밑에 있는 나주라는 지역, 나주배 아시죠? 이 나주라는 지역으로 도망갔는데 하필이면 이 나주 지역이 당시 금성이었는데 이 지역을 옛날에 궁예가 왕이었던 시절에 태조 왕건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아주 동떨어진 데에다 점령을 했어요. 해상 세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점령하기 쉬웠는데 이 지역으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아싸 고려 태조가 잘 모셔옵니다. 그 기술을 해와요. 후백제가 또 나뉘겠죠. 민심이 분열하는 거예요. 견훤을 지지한 사람과 당시 왕이었던 신검을 지지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힘이 아주 약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935년에 신라까지 항복을 하고, 당시 신라 마지막 왕 경순 왕인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검이 이끌었던 후백제를 1, 2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려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제국을 격파하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가장 많이 대두가 됐고 각 나라들을 지지하거나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바로 호족입니다. 이 호족 세력입니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이 호족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나에 대해서는 그 뒤에 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호족들의 향방 그리고 이를 대하는 왕들의 정책에 따라서 고려가 운명이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